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재미있는 실화 사연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울면서 30년 희생한 맏며느리가 진짜로 축복받은 반전 실화 사연인데요. 무안의 가난한 농가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이 배운 둘째 동서의 계무시로 인한 모멸을 견디며 부모님 잘 섬겼더니 엄청난 복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무안에서 보낸 실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무안. 이름도 낯선 그 땅에서 저는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땅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맨몸으로 22살에 왔지요. 시댁 마당에 처음 발을 디딘 날 저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마당 귀퉁이에는 쓰러질 듯 기울어진 헛간이 있었고 담벼락엔 이끼가 두껍게 피어 있었어요. 마루는 삐걱거렸고 부엌 아궁이 앞에는 그을음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냄새가 있다면 그 집엔 배어있는 그 냄새가 가난의 냄새였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고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너기 누구 사람 죽었냐? 왜 울고 지랄이야? 욕설이 섞인 그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는 그 집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족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 집 역시 시댁서 식구는 많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6남매. 자그만치 8식구. 위로는 시누이도 있었고 아래로는 아직 코올리게인 막내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입을 먹이는 건 전적으로 시어머니와 제 몫이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안치고 차리고 설거지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한바탕 전쟁을 합니다.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농사일은 농사일대로 끝도 없는 일과의 전쟁도 시작되지요. 엎드려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허리 한번 펴면서 허공을 쳐다볼 때 왜 그리 서글프던지요. 그러고 나서 들로 나갑니다. 문두렁을 걷다 보면 발이 빠져 신발이 흙에 묻어 도시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 느낌이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흙과 함께 사는 농사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요. 흙과 함께 산다는 것은 감상적인 게 아니라 죽도록 고생해야 하는 고생보따리 산물이 흙 묻은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는데 황금빛 들판이 출렁이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쌀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반은 농사 지으면서 사용한 비료값과 농약값 등 빚을 갚는 데 나갔고 또 반은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와 인건비 값으로 나갔어요. 그 나머지가 늘 우리 손에 남는 건데 그러다 보니 8식구가 먹고 살기에 힘이 들고 가난을 못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고 방에 빨래줄을 걸어 놓으면 빨래가 흔들거릴 정도로 외풍이 심하였지요. 연탄 하나를 2방이 나눠 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발이 시려 잠을 못 이루고 저는 아이들 발을 비벼주다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가족을 사랑했어요. 중매로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견디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든 거지요. 그래서 이 가족을 놓을 수가 없었고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 들어오셔서는 밥 한 그릇 뚝딱 드시고는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아들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끼어놀고 있었고요. 그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6 애들 중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 하지 않아요? 어느 놈 하나 잘 돼야 우리 가정을 이끌지 않겠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글쎄, 가르치고 싶지만 형편이 돼야 하지. 한 명 대학 보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든지 알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희생해서 한 명이라도 잘 가르쳐 놔야 희망이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날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6을 다 잘 키울 수는 없습니다. 잘 가르쳐 놔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시부모님의 생각이 상당히 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명만 잘 되면 하나가 나머지를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분명 아니지요.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제 가슴속 어딘가에 꽂혔던 이유는 그 한마디가 희망처럼 들렸거든요. 그 선택이 둘째 아들에게 떨어진 건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난 후의 일이었어요. 둘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책을 좋아했고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면서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명석한 머리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그 아이를 중심으로 조금씩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지만 고교 진학은 꿈도 못 꿨던 시절, 형제들은 일찍부터 도시로 나와 취업을 하거나 기술을 배울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요. 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희생인지 투자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난하지만 방향이 확실했고 시동생들이 모두 성장하면 우리 가족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꽃을 피울 거라는 것을요. 그 믿음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른 채 봄이 되면 당연히 농사일도 시작됩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도 드시기 전에 눈만 뜨면 논으로 밭으로 나가셨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농산일. 저도 힘이 들었지만 시아버지는 모내기철이면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하셨고 가을이면 벼를 베어 추수하시느라 온몸이 녹초가 되신 것을 보면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은 농사꾼에게 생명샘입니다. 논이 있어야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벼를 재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 많은 시댁 식구들에게 그 논은 단순한 땅이 아니고 그건 생명줄이었어요. 흉년이 들어도 그 논이 있으면 굶지 않았고 빚이 생겨도 그 논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 시아버지는 마치 조상들의 숨결을 밟고 걷는 사람처럼 그 논두렁을 걸을 때마다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애지중지하던 그 논을 하나씩 팔 때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소를 키워 팔기도 하고 소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기도 했는데 많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논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그 논을 팔았다는 것은 얼마나 아버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누구든지 아버님 눈치만 봤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시며 그냥 짧게 말씀하셨거든요. 봄촌골에 있는 논 팔았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었고 그냥 그 한마디만 남긴 채 허공을 바라보며 담배를 입에 물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의 눈 속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손을 꼭 쥐었는데 나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비장함에 응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냥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듬해엔 송아지를 팔았습니다. 시댁에서 그 송아지는 제법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1년 넘게 키웠는데 여름에는 풀을 베서 먹이고 겨울엔 여물을 쑤어다 먹이고 정성으로 키웠거든요. 새벽에 외양간에 들어가면 그 녀석이 커다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이 어찌나 맑던지 짐승인데도 마음이 쓰였어요. 그 송아지가 팔려나가던 날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트럭이 사라지는 걸 한참 보셨어요. 뒤돌아서시는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소는 일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새끼를 낳으면 당연히 팔아야 하는데 그래도 정성껏 키웠던 소를 팔 때 서운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논은 논대로 소중하고 소는 소대로 소중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그 침묵 속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기에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시부모님의 땀과 눈물로 대학에 갔고, 대학이라는 게 한 번의 등록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바깥으로 졸업을 한다고 하여 가족들 모두가 졸업식장에 꽃다발을 사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이제는 앞길이 열리나 싶어 기뻐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씌워준 학사모를 쓴 시부모님과 사진 촬영을 할 때 이마에 주름진 골 사이로 그간의 노고가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의 기쁜 소식을 기대했건만 대학원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시아버지가 들었을 때 저는 옆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끝까지 해야지. 답만 해서야 되겠냐. 저는 취업하라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는데 아직도 더 남았고 아직도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형제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공장 생활하러 도시로 나갔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애들이 서울 구로공단에서 야간 작업과 밤새 하는 철야 작업까지 하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보내오면 그걸 모아서 다시 둘째의 학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한 사람을 위해 탑을 쌓고 있었지요. 우리 가족들은 그 탑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위한 집이 될 거라고 믿었었기에 힘들어도 나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어요. 밤이면 시어머니와 저는 마루에 앉아 둘째 시동생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더라. 나중에 교수라도 되면 좋겠다. 교수 되면 형제들도 끌어주겠지? 돈을 벌려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교수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의 대화는 늘 그 둘째로 시작해서 둘째로 끝났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꿈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꾸지 못하는 꿈을 대신 꿔주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꿈을 대신 꿔주는 사람이 자기 꿈만 꾸기 시작할 때 그 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둘째가 대학원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얻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제야 어떤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 둘째가 변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몰랐던 건지도 몰라요. 시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논도 없어졌고 송아지도 없어졌고 형제들의 청춘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얻은 건 하나였어요. 저 시동생이 잘 됐으니 이제 우리도 잘 되겠지. 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간 날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는데요.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그 철없던 시동생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났고 이제 우리 집에도 조카도 태어날 것이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서울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와는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키 크고 잘생겼고 공부도 많이 했기에 그 누구에게도 크게 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서울에서 원체 잘 사는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에게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겉으로는 당당하라고 말을 했지만 왠지 나도 모르게 기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첫 상견례 할 때 만났고 이번이 두 번째 마주한 그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는 이질적이고 마음이 가지 않는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딱히 뭐라 말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가족이 그냥 들러리처럼 보이는 것 같았달까요? 그때는 낯선 시댁이 어색할 수도 있고 그냥 제 기분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결혼식 날 하객석에 앉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소개한다고 시골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는 처지를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도 겉으로 표를 내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하고 온 외모나 차림새가 우리 가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방인 같았고 말을 잘 섞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리를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에 불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니 시동생만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지만 가족에게 잘하고 잘 살기만을 기대하며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동서로서 처음 제대로 마주쳤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를 봤어요.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그 눈이 고마움이 아니라 못 사는 시댁에 대한 멸시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동생은 뭔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화가 뜸해졌고 명절이 되어도 갖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동서 역시 시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도 소식이 없고 형제 중 누군가 힘들다고 해도 묵묵부답이었어요. 동서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동안 남이었기에 그런다 이해를 해도 시동생에 대한 배신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논을 팔아 키운 사람, 송아지를 팔아 키운 사람, 형제들의 젊음을 갈아 넣어 키운 사람, 그 사람이 서서히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그 이면에는 여시 같은 동서가 있었기에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어도 동서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나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온 가족의 눈물에 희생과 땀으로 뒷받침한 헌신이 있었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헌신하여 쌓아 올린 탑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둘째네만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 행동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그의 첫 명절 추석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동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면 힘들기도 하고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몇 시간을 운전해온 시동생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아예 사람이 안 보이면 큰 기대를 안 하고 혼자 하는데 사람이 곁에 있으면서 안 도와주는 것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명절이 올 때마다 부엌은 늘 저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일을 못하셨고 시누이는 자기 집 일이 있다고 일찍 가버렸어요. 결혼한 사람들, 자녀들인 조카들까지 하면 20명 넘는 식구가 먹을 음식을 결국 제가 혼자 장만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당일 아침까지 꼬박 서 있었더니 발이 퉁퉁 부어서 슬리퍼도 못 신을 지경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소리가 넘쳤지만 나는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우라통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가 웃고 떠들면서 시끌벅적하는 것이 좋은데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웃음소리인데, 그냥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그게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아마도 저는 그 웃음 안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한테 부엌 좀 거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걔는 원래 그런 거 안 해봤으니 네가 이해해라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국자를 든 손이 멈췄어요. 저는 언제 배워서 시집을 왔을까요? 저 역시 시집 오기 전까지는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없었죠. 우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는데 그냥 시집 왔으니까 한 거고 가족이니까 한 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이해를 받았고 저는 그냥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이해받고 어떤 며느리는 그냥 하는 사람이 되는 건지 그 기준이 뭔지 저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났냐고요? 솔직히 억울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밀려온 건 서운함이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일하는 가정부였나 싶은 그런 서운함이요. 누군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었어요. 밥상이 차려져도 당연한 거였고 설거지가 끝나도 그냥 그런 거였어요. 제가 지쳐서 잠깐 앉아있으면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전 뒤집는 일로 돌아가는 게 저였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묵묵함이 쌓이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말하지 않은 서운함, 꺼내지 못한 억울함, 억누른 눈물. 그게 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저 자신도 무거워서 못 들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그냥 또 버텨야 하는 날이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저는 명절을 좋아했는데 식구들이 모이면 설레고 음식 장만하는 게 즐거웠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고 그 변화가 슬펐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이 집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큰 편이에요. 누군가 먹는 걸 보면 더 주고 싶고 누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주고 싶어요. 그게 제 타고난 성격이에요. 시집을 와서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형제들 먹을 것 먼저 챙기고 아이들 입힐 것 먼저 보고 제 건 항상 나중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시아버지가 봉투를 나눠주실 때였는데요. 형제들한테 차례로 건네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해가 갈수록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둘째 집 아이들한테는 두툼한 봉투가 갔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냥 빈손이었어요.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어느 해인가 큰애가 저한테 조용히 와 울면서 엄마, 우리는 왜 할아버지한테 용돈 못 받아요? 하고요. 그 말에 저는 할아버지가 깜빡하셨나 보다. 그냥 네가 이해해라 하면서 넘겼는데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시렸는지 몰라요. 아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집이 다른 것뿐인데 같은 할아버지 손자인데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는 두툼한 봉투를 받고 집에서 함께 사는 아이는 그냥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고 아이들이나 저나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둘째 집에는 계절마다 뭔가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게 생기면 꼭 그쪽으로 먼저 챙기셨고 시아버지가 지인한테 선물을 받으면 둘째 집으로 먼저 보내줬어요. 우리 집에 오는 건 항상 그 다음이었고요. 아니 사실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게 미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고 미웠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생색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래도 알아만 주어도 힘이 날 텐데 어른들 비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만 잘하면 복이 오고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내가 잘하면 된다는 말이 결국은 내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많이 챙기고 동서에게도 내가 더 손윗 사람인데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살뜰히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당연해지는 거예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저 사람이 하면 되니까 하고요. 저는 계속 주는 사람이었고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희생은 언제나 제 몫이었고 사랑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요. 그걸 억울하다고 말할 때도 없었고요. 남편한테 말하면 괜히 형제 사이 불편해진다고 했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하신 말씀이 더 화를 나게 합니다. 친정 어머니한테는 내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하고 싶지 속상해할까봐 시댁일을 차마 말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조용히 삼키는 것들이 몸에 배다 보니 나중엔 제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게 됐어요.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냥 지쳐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부엌 불을 끄는데 거실에서 남편이랑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저 웃음 속에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는 왜 맨날 이 부엌에 혼자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나를 뒤로 미뤄왔던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좀 모시고 가라고 서울에 있는 시동생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간암이고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말없던 분이, 평생 논두렁을 걷고 소를 끌던 그분이 간암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날 저녁 바로 짐을 쌌는데요. 뭘 챙겨야 할지도 모르면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헬스한 것이 병색이 완연했어요. 농사를 지으며 강인한 모습만 봤는데 그런 병약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굽히지 않을 것 같던 분이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꼭 참았습니다. 제가 울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만 같아 안 된다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하루가 바뀌었어요. 임시로 서울병원 옆에 방을 얻어놓고 아침에 눈 뜨면 시아버지 드실 미음부터 준비했습니다. 안에 좋다는 건 다 찾아봤어요. 민들레즙, 헛개나무 달인물, 고동, 군뱅이, 특별히 좋다는 모든 것을 다 챙겼지요.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으신다고 하면 따로 싸갔고 약 드실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핸드폰 알람은 여러 개 맞춰뒀어요. 주무시다 깨시면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고 아프다고 하시면 밤새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몇 달이 됐고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에 사는데도 둘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주말에 잠깐 얼굴 비추고 2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 알았는지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둘째가 오니. 가지 말라고 손을 잡으셨는데 약속이 있다면서 손을 놓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얼마나 야박한지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손을 놓고 일어서는 그 뒷모습을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셨지만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괜히 이불을 굳혀드리면서 뭐라고 위로해줄 말도 없고 마음이 너무 쓰렸습니다. 다들 일하고 살아야 하니까 형제들도 각자 형편이 있지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만큼은 달라야 하잖아요. 온 가족이 희생해서 키워준 사람인데 논을 팔고 송아지를 팔고 형제들이 청춘을 갈아 넣어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 병상 옆에 없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거의 못 드시게 됐고 말씀도 줄어들고 어떤 날은 눈을 뜨시고도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잡고 말없이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드신 날이 있었는데요. 눈빛이 맑아지시더니 저를 부르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유언을 하려나 보다 직감했습니다. 급하게 형제들을 불러 모으니 전답을 이곳은 셋째가 갖고 저곳은 넷째가 갖고 하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넓은 논은 첫째가 고생했으니 첫째가 상속하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네에게는 할 만큼 했고 가장 잘 사니 동네 앞 큰 논은 고생한 큰형에게 양보하고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잘 살라고 하면서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둘째를 대학까지 보낸 것, 그게 당신이 할 도리를 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는 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책임은 내려놓고 권리만 챙기겠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박할 수도 없었고 맞장구 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꼭 잡았지요.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돌아가셨고 임종을 지킨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새벽에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둘째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왔는데 이미 다 끝난 뒤였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상하시고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부족한 시아버지. 정이 많이 들어 슬퍼서 울었는데 어느 순간은 억울해서 우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분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쏟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옆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도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 건지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을 때 돌아가시면서 그래 첫째야 네가 수고 많이 했다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것만큼은 제가 저한테 떳떳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도 급격히 약해지셨어요. 몸이 약해진 건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진 건지 아마 둘 다였겠죠.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이 곁에 없어지면 그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안쓰러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2번, 3번 하시고 방금 드신 밥을 안 드셨다고 하셨고 아침에 나간 시아버지가 왜 안 오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곧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이상하여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합니다. 서울로 이사 온 뒤에도 저는 우리 집에 방 하나를 드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깜빡하시는 게 있어도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고 무안에 가야 한다고 논에 물을 대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손을 잡고 다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달래드리면서요. 지금은 추우니 날씨 풀리면 내일 가요 하면서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려드리면 먹지 않으셨고 억지로 드시게 하면 뱉으셨어요. 약을 드려도 먹는 것을 싫어하며 이불 속에나 화분 뒤에 약을 감췄습니다. 어디서 그런 데를 찾으시는지 저는 매일 약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가끔 저를 알아보는데 어떤 날은 눈이 맑아지시면서 저를 보고 고맙다고 하시고 수고한다고 하실 때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말 한마디에 힘든 것을 다 잊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요. 둘째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한 번씩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지요. 언제나 핑계는 바쁘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바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다 한 번 오면 1시간도 안 있다 가는 것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오히려 더 힘들어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는데 오는 게 자극이 될 정도로 뜸하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치매를 뒷바라지한 그 세월이 5년이 넘었어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렸어요. 처음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손이 덜덜 떨렸는데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사람이 적응하는 게 신기하죠.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더욱 힘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예요 하면 아 그래요 하시고 다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많은 명절을 같이 보냈는데 그 많은 새벽을 같이 견뎌냈는데 기억이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셔도 내가 기억하면 된다고요.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하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필요했어요. 버티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맑았어요. 저는 그날도 어머니 방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호흡이 느려지시는 걸 느끼면서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둘째는 그날도 늦게 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 기운도 없었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어머니 손을 놓아드리고 일어섰습니다. 긴 세월,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게 저한테 남은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엔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지요. 밥 먹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누군가 힘들어졌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더라고요. 둘째는 잘 살았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아파트도 있었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참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희생해서 만들어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니까 그건 인정해요. 그 둘째가 열심히 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여유가 생긴 뒤에 형제들을 돌아봤느냐 물으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생 하나가 사업이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됐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둘째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자기도 빠듯하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둘째 집은 차도 새로 바꿨고 해외여행도 다녀온 직후였거든요. 빠듯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논 팔고 송아지 팔아서 만든 사람이 형제가 힘들다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그 사람은 가능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시어머니 치매 간병을 할 때도 둘째는 거의 없었어요. 한 번씩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간병비를 보탠다든지 와서 하루라도 같이 있어준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내색을 하면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본인이 모시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온 맥락이 문제였어요. 내가 힘드니까 같이 짊어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 맡기면 되잖아요 하는 식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시댁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금방 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하셔도 바쁘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그 집은 그 집 안에서만 완결되는 것 같았어요. 바깥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이 비어가더라고요. 처음엔 모르는 거예요. 내 것 챙기면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곁에 사람이 없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둘째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말을 아꼈지만 눈빛에는 섭섭함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감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그 감정이요. 그 둘째를 위해 우리가 뭘 했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집 식구들이 불쌍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가진 건 많은데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지거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형제들이 힘들 때 함께했다는 기억, 부모 곁을 지켰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요. 그 집의 아이들도 자기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요. 반면에 저는 늘 부족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나누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있어줬고 부탁이 오면 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용당한 적도 있고 손해본 적도 많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 사는데 그게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하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그 세월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알게 되더라고요.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농사지었던 땅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땅이었고 논을 팔 때도 다른 것들을 처분할 때도 그 땅만큼은 끝까지 팔지 않으셨어요. 이곳저곳 흩어진 땅들은 형제들한테 나눠주셨고 마을 앞에 있는 반듯하고 큰 농지는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였죠.
팔아봐야 가격도 싸고 해서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 지으라고 하면서 1년에 쌀을 뭔가 많이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농사 외엔 크게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라서 아무 생각 없이 잊어먹고 살고 있지요. 저도 솔직히 그 땅이 대단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지키는 거지 했어요. 세금 나오면 세금 냈고 관리가 필요하면 챙겼어요. 뭔가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도리 같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전남도청이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이 무안이라는 곳인데 그 주변으로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개발이 된다는 건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땅이 수용 대상이었어요. 보상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평생 제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도 했는데 맞다고 거예요. 그게 맞는 금액이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그 오랜 세월에 대한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왔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생각이 났고 그 땅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 노는 팔아도 그 땅은 안 판다고 하셨던 분, 그분이 결국 저한테 복으로 이걸 남겨주신 거구나 싶었지요. 고마웠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천국에서 나에게 첫째야, 그간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이건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 생기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아끼면서 궁색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자식들한테도 조금 더 해줄 수 있게 됐고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여유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시동생이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컸고 집은 있지만 여윳돈이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투자를 좀 잘못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던 그 삶이 안으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소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논 팔고 송아지 팔아서 만든 그 사람이 이제는 저보다 여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요. 욕심으로 쌓은 삶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자기 것만 챙기고 가족은 외면하고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았던 그 삶이 탄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저는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사람을 잃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곁에 있었고 어머니 곁을 지켰고 도리를 다했어요. 그게 땅이 됐고 그 땅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고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국 뭔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살았다는 게 뭔지, 성공했다는 게 뭔지, 그게 꼭 돈이나 지위가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사람을 지킨 것,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은 것, 내 도리를 다한 것, 그게 결국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려하게 살지 못했어요.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참고 일하며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내가 땅이 됐고 그 땅이 결실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거울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게 돈이나 집보다 제일 큰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해 산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참고 견딘 세월은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욕심으로 쌓은 삶은 남는 것이 없지만 사람으로 쌓은 삶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그걸 제 삶으로 배웠어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람을 지켰고 도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인내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